오늘 행사의 주가 되는 우리 장동 회장님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무대에서 이렇게 예쁘고 멋진 분 여성 세 분과 앉아 계셔요. 네, 옆에 한번 봐주세요, 회장님. 네, 그렇죠, 회장님. 예, 지금 밑에서는 다리를 좀 떨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정말 멋진 주인공이시죠? 우리 심상정 국회의원님의 특별 강연과 간담회를 이어가는데요. 먼저 우리 심상정 국회의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강연을 먼저 경청하신 후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존경하고 살아가는 우리 고양시 여성 CEO 여러분들 환호를 들으니까 제가 오늘 좀 하루 종일 우울했던 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국회에서 뭐 각 정당 간에 정치인 간에 막 날선 이렇게 발언들을 하다가 지역구에 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면 그 날선 언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말이 곱고 말이 품격이 있어야 정치도 품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센 말, 높은 말, 센 말 이런 거를 가급적 쓰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도 늘 제가 이 감정이 과잉된 이런 표현들을 경계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뭐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그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 당이 작다 보니까 뭐 이렇게 품격 있는 말을 골라서 이야기를 하면은 기사도 안 되는 거예요. 센 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섹시한 말을 해야 이제 기사라도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말을 이렇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싸나워지고 또 독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늘 경계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회에 앉아 있어 보면 거의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원내대표들 각 당의 원내대표들 연설을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진영 논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당에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기준으로 입장도 이야기하고 언어도 구사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극단화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정적이면 조금 더 우리 당 바깥에 있는 중도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책도 좀 순화시키고 또 그분들이 듣기 좋은 언어로 말을 하는데 지금 오랜 양당 체제가 지난번 촛불을 거치고 이렇게 하면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회는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이후에 국민들의 어떤 변화의 열망이나 이걸 받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각 당도 뿌리채 이제 흔들려서 새로운 이제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전환기다 보니까 우선 자당 내에 핵심 지지층이라도 끌어모으는데 일단 급급한 겁니다.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굉장히 독해지고 세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정당 간의 간극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정치가 되면 이 중간지대는 또 다 함몰돼 버리고 다수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는 또 묻혀버리는 그래서 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지금 국회 신뢰도가 1.8밖에 안 되니까 거의 불신임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여야가 존중하는 기반 위에 또 협상도 가능한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고양시가 저에게 어떤 정치적 자산을 주었나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여성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삼선 의원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제가 국회의원을 했어요. 우리 당은 다른 당처럼 대표가 공천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승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가장 많은 표를 주어서 제가 1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도에 처음으로 직업적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 4년 동안 이제 열심히 국회의원 활동을 했죠. 하고서 이제 4년 끝나고 나서 뭐 국회에는 여당 출입 기자도 있고 야당 출입 기자도 있고 기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자들이 그때가 17대 국회인데 이 4년 동안 누가 제일 의정 활동을 잘했냐 300명 중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어요. 누가 1등을 했게요? 심상정. 자랑스럽게 저를 이제 뽑아줬어요. 와우. 근데 여기서 더 제가 부러운 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 뭐 다 물갈이해라 갈아치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 물갈이율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평균 반은 물갈이가 됩니다. 근데 17대 국회 때는 3분의 2가 물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초선 의원들 중에 누가 제일 국회의원으로 잘했냐 이것을 전체 동료 의원들한테 물었어요. 지금 같았으면요 자기 당 소속이 아닌 다른 당 의원 잘했다 이렇게 절대 손 안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초당적으로 자기 의사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17대 국회에서 4년 동안 제일 국회의원으로 잘한 사람 누구냐 해가지고 누굴 1등으로 뽑아줄게요. 심상정. 제가 그때 당에 그걸 굉장히 지금도 자부심을 갖는 것이 자기 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데 저희 당은 국회의원이 그때 10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이쪽에 신한국당이죠. 그 의원님들이 이제 저한테 투표를 해줘서 제가 그래서 17대 국회 때 제가 그 얻은 별명이 뭐 저는 뭐 별로 좋아하는 별명은 아닙니다만 뭐 솔직히 싫지 않은 별명인데 1등 국회의원이 제 별명이.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그 다음 얘기 때문에 그런데 1등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제 비례대표 임기를 마치고 18대에 이제 경기도 고향 갑에 출마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 제가 이제 쓴맛을 못 보고 현실 정치의 쓴맛을 못 보고 국회의원 4년 활동했는데 1등 국회의원인데 지역구 가면 당연히 1등 국회의원 당선시켜주지 않겠냐 그런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환상을 가지고 여기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제가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원래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배경은 워낙에 우리가 불평등이 심하니까 양극화를 축소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경제도 지속 가능하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양극화 해소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소득주 성장의 중심 정책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의당하고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말하자면 불평등이 심화되면 천정은 좀 낮추고 밑바닥은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시장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왜 인건비를 제대로 못 주냐? 뭐 프랜차이즈 대리점이나 또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서 왜 못 주냐? 물론 장사도 안 돼서 못 주지만 인건비를 왜 못 주냐면 이게 전부 다 그 가맹점 본사, 대리점 본사, 대기업에서 다 빨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하청기업들하고 간담회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거기 그분들 그 핵심은 뭐냐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원하청 불공정 거래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점에서 말하자면 단무지 하나도 그냥 시장에 가서 사는 것보다 5배, 10배씩 비싸게 강매하는 거 이거 좀 바로 잡아주시고 그리고 편의점 같은 거 해서 여기저기 예전에는 아파트 정문 앞에만 있었는데 아파트 뒷문에도 있고 옆문에도 있고 해서 매출 이렇게 감소하는 거 막아주시면 최저임금 인상에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시장의 그 불공정 거래 질서를 과감하게 바로잡는 일이 선행되면서 그 여력을 가지고 최저임금도 인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종합적인 플랜 없이
이게 최저임금만 최우선적으로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자영업자들이 더 힘들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이제 한쪽에서는 재계나 이런 쪽에서 그냥 소득성 그냥 다 폐기해라. 최저임금 다 깎아내라. 그러다 보니까 뭐 산정 방법도 바꾸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마 그 노동연구원에서 국가기구에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작년에 그럼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실현됐느냐 하는 통계가 곧 나올 겁니다. 7% 정도밖에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16.몇% 인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보전을 받은 자영업자도 있고 안 받은 자영업자도 있으니까 아마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마다 좀 편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득주 성장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했어요. 일본의 대리점들 어떻게 했냐? 이 대리점이 최저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면 본사가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진짜 본사가 여기 편의점, 대리점이 없으면 메꿔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메꿔줄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출점을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런 합리적인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 편의점주들이 제일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에.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입점하기가 쉽거든요. 돈 내면 입점하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매출이 우선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는 고용도 못 해요. 그냥 자기가 하거나 밤새서 혼자 하거나 가족들이 교대로 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면 또 돈을 물어내야 돼요. 한 5천만 원씩. 이런 식으로 된 이 구조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서 최저임금도 올려야죠. 왜냐하면 사실 골목 시장에 최저임금 대리점이나 뭐 가맹점이나 여러 점포에 와서 그 소비하는 분들은 재벌들이나 돈 많은 분들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월급장애들이 오는 거예요. 월급 오르면 골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본사나 또는 뭐 원청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그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바로잡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그런 정책이 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소득주 성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임금 인상도 소득주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은 사회정책에 가까운 거예요. 원래 소득주 성장의 임금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 교섭력을 강화시켜서 임금 인상을 하면 노사가 임금 인상을 할 때는 생산성 보장,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 들어가서 협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올리면서 생산성도 높여서 이게 이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소득주 성장의 임금 성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서 임금을 올려주는데 8시간 하던 거를 10시간 하던 걸 8시간으로 단축하고 그리고 임금 인상을 하면 그만큼 또 생산성이 올라가야 기업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때 이게 이제 그 소득주 성장의 임금 성장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했던 소득주 성장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실제 소득주 성장에 걸맞는 정책, 그 우선순위, 속도 이런 점에서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게 제가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비판했던 내용입니다. 네. 답변이